불공평하다? 대학을 못 가면 취직도 힘들고. 특히 꿈이랑 진로가 저는 선명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요즘 우리의 일상을 이제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 우리 학교 현장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원격 수업 사이트 3학년 1반 교과서 62쪽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님마다 쏘요. 다이야. 이게 잘 되나? 수업이? 꽃소리 아니라 옷꽃소리야. 어머, 아이들 다 보는구나, 저렇게. 와, 저거 신기하다. 네, 이 영상은 뭔가요? 이게 제외한국학교. 혹시 제외한국학교라고 아시나요? 제외한국학교? 재배? 제외한국학교라는 거는 국제학교랑 다른 건가요? 다르죠. 제외. 그러니까 해외에도 우리 교민도 계시고 또 주재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규 학교가 해외에도 34개가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이 코로나가 중국이 문제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는 아직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 때 제외한국학교는 원격 그 수업 이런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좀 일찍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지금 엘리트로 보신 것으로 제가 신문 기사에서 뵀는데 그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 한국 온라인 수업에 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처음 뿌린 이게 국내용이 아니고 이제 해외 한국 학교 용어로 해서 처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너무 언론에서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띄워드려야죠.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그럼 만드시고. 그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 원격 수업하는 거에 어떻게 토대가 됐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근거가 됐다고. 엄청나다. 네, 거의 대단하신 선생님께서 나오셨네요. 원조.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원격 수업을 한번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83년생인데요. 저희 세대는 원격 수업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네. 저희는 이제 원격 조종카 이런 거밖에. 그렇죠. RC카. RC카. 원격 조종 자동차. 드론도 없었고. 이런 거밖에는 네. 원격으로 수업을 할 수 없죠. 저희 때는 한창 그 인터넷 인강이 유행할 때라서 그렇죠. EBS나 그런 인강 선생님들이 녹화해놓은 영상 보면서 이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때는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에 있어서 그 2배속으로 막 듣고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두 그럼 영어 절대 하지 마라. 영절아. 이럴 때. 강의 녹음한 거 막 1.5배속으로 듣고 나도 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성문 영어. 뭐 예를 들면 수학의 정석. 이 시절인가요? 이제 종민 씨 왜 가만히 계세요? 일반 수업 정서 묻어가는 느낌이. 원격은 잘 모르는 아마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지금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는 원격 수업을 받아보신 경험은 없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참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네,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그때하고는 여러 면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ACBC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ACBC요? 이게 토마스 프리트만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칼럼니스트인데 이제 그분이 그 연초에 뉴욕 타임즈에 그 칼럼 제목이 이제 새로운 시대 구분 ACBC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은 전체 이 좀 아날로그 방식이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 후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스마트하고 아날로그가 이제 같이 합해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지금 원격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애프터 코로나를 대비하고 계신 거군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교실도 공간이 있는 이런 교실이 아니고 이제는 가상 교실이죠. 이 교사하고 학생이 우리가 여기를 교실로 삼아서 수업을 하자. 이렇게 마음만 합의가 되면은 어디든지 교실이 되어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간 교실에서는 이 참석을 하는 것이 출석이었고 가상 교실은 이제 접속이라 그럽니다. 네, 접속을 하면은 출석이 되어지는 로그인. 그렇게 로그인하는 바뀐 거죠. 거죠. 예전에는 뭐 그런 출석하면 항상 대리 출석 해가지고 그죠. 한 명에서 맞아요. 5명 뭐 이름 얘기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네. 못하겠네요. 화면 칸 안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술이 발달하면 애들이 해킹하겠는데
내 사진 반복되게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GIF로. 가끔 이름 부릅니다. 아, 그럼 이름 불러요? 유민상 아, 학생. 진짜? 아, 그러면 네 이렇게 해야 돼? 네. 그것까지 개발해야 되네. 아, 어렵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라는 이 용어가 그전에는 교실에서 만나는 것만 대면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화면으로 만나는 것도 이 대면 수업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사실은 코로나라는 게 없어지면은 지금 이런 온라인 수업이 없어지고 네. 그냥 과거에 우리가 했던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격 수업을 해보면서 사실 참 이런 대단한 놈이다. 처음에는 어떤 위기에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런 면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도 학생들도 되게 만족하지 않나요? 제외 한국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는 그 전체적으로 다 실시간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꽤 높고요. 또 것 같아. 이제 국내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력 격차가 코로나로 이게 강의를 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이 중간층이 푹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층이 상위로 가기도 하고 이제 하위로 가기도 하는데 이게 학교 수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국가 어떤 이제 표준화 시험 6월 모의 평가 그 결과도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이제 수학 같은 걸 보면은 이 90점 이상이 예년에 비해서 2021 학년도에 1.93%에서 7.4로 상위권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네요. 수학을 저렇게 잘하는 그죠? 사람 많았어. 영어도 마찬가지 4.19가 8 이렇게 와, 더블이. 상위권이 이렇게 팍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거는 학교 단위로 본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하게 시험을 본 건데 그래서 이게 쉽게 출제되었나 예년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보시면은 40점 이하 또 늘어나 버린 거죠. 그죠? 맨 밑에 보시면 42가 50이 되고 22가 23이 되는. 네. 예. 그러니까 이 중간층이 없어지고 상위권으로 가고 하위권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잠깐 보면 왼쪽 오른쪽 비교했을 때 파란색도 늘어났는데 빨간색도 늘어났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이 대표적인 역량이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또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갖춘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가정에서 이런 기회가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러네요. 또 이게 학교가 이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이런 학생들은 이 케어가 없으면은 참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게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도록 또 이 자극도 주고 동기화도 심어주고 또 이게 배우는 요령도 함께 가르쳐주는 이게 참 교육이 아닌가. 근데 저 그래프를 보고 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요? 빨간 줄에 해당되는 40점 미만은 등교시키는 겁니다. 그 아이들만 등교시키고. 네, 그러면 숫자도 적잖아요. 네. 그리고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지? 네. 집에서 알아서 공부하고 싶지? 그럼 무조건 그 위로는 올라가려고 하겠지. 학교 나오라고 하면 오히려 공부를 한다? 그럼요. 다른 애들은 성적표 잘 나왔다고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는데 난 안 나왔으니까 학교 나오라고? 이씨! 공부하지. 어떻게 해서라도 중위권으로 올라간다. 그 정도까지라도 가게 되지. 학교가 벌칙도 아니고. 솔직히 그랬잖아. 어렸을 때 그랬잖아. 그랬잖아. 알면서 왜 그래. 공감. 예. 그럼 다 공부할 것 같은데? 알아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나도 그렇게 저렇게 인터넷으로 인터넷 했으면 네. 저도 상위권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욕이 생기지. 서울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지. 난 학교 가면서 막 지쳤거든. 등교하자마자 지쳐가지고. 이렇게 말로만 그냥 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뱉고 보는 거예요? 왜 잘했다고? 지치셨어요? 학교 가는데? 학교 가는데 왜 지쳐요? 너무 새벽에 가가지고요. 맞아요. 전날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 나고 다니고. 새벽에 달 떴을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방금 그런 제안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그 학교가 제공해주고 그렇죠. 어떤 학생은 집에서 듣고 그렇죠. 또 어떤 학생은 학교 와가지고 듣게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됩니다. 이거 괜찮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원격 교육을 진행을 시켜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사실은 책 읽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이 책을 읽는 이런 기회가 줄어들고 주로 디지털 읽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얻는 이제 이런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그래서 책 읽는 기회가 줄어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그 아이들이 책을 그러면 많이 안 읽게 되면 디지털 매체만 보게 되면 뭔가 부작용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빠르게 정보를 얻고 소식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디지털 매체가 더 효과적인데 어떤 거기에 있는 문장이라든지 이게 내에서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하는 것은 이 책을 통했을 때만 그게 가능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줄어들면서 책을 보면은 지겨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또 책을 봐서도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정보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정보를 얻고 이를 이해하는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거 봐, 문제 나왔잖아. For sales, baby shoes.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소설로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육자 소설. 사용한 적 없던 아기 신발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고나라 사기를 얘기한 거야. 이제 저렇게 저렇게 했지만 막상 신어보니까 신바닥바닥이 더러워. 예. 찢어져 있었다. 다 찢어져 있고 사기당한 거지. 사기다. 이는 뻔하지. 예. 아기 신발을 팔면. 아니 되게 이거 슬픈 얘기 아니에요? 한 번도 신지 못한 아기 신발이라 왜 못 신었을까?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막 슬픈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되게 깊게 생각한 거죠. 깊은 사고죠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 무슨 그리스 비극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너무 깊은 사고였는데 그러면. 소설이라기보다 약간 시에 가까운 네. 우리가 네. 더 상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용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쪽으로 어떻게 느껴지세요? 신발을 잘못 산 거죠. 맞네. 자기 애기 신발 사이즈도 몰랐던 거야. 230인데 자기 신발 250 사온 애기 신발 거야. 사버린 거야. 신발 커요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해석을 정말 잘하시네요. 책을 많이 읽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제 해석이 다양한 그 이유가 이게 디지털 매체에 노출된 이제 이런 그 정도를 가지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건 거죠. 그런데 이게 읽기 능력 이거는 선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것일까요? 후천적이요. 네. 일반 인간이 이게 읽기 능력 이거는 선천적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대요. 다 후천적으로 아쉽죠. 이렇게 습득을 한 그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제 그게 퇴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읽는 방법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DDR 책 읽기법 이제 이걸 좀 제안을 댄스. DDR? 이건데. 세트 흔들리는 저희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깜짝아. 기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보고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 디지털 매체에 더욱 많이 노출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받아들이는 대신에 읽는 방식을 이제 책 읽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깊은 읽기를 이제 하는. 그러니까 앞에 그 D는 디지털이고 디지털. 두 번째 D는 이제 깊다는 딥. 딥. 디지털 이거고 딥? 그다음에 이제 리딩인 거간 거죠. 디지털, 디지털 그렇죠. 디지털 매체를 리딩. 읽되 이게 내가 뭔가 정보를 얻었다 그럴 때는 그 F자형으로 읽는다 그러거든요. F처럼 첫 문장은 다 읽고 F 읽고 그 다음에는 읽지 않고 왼쪽만 쫙 읽는 거죠 그냥. 그래 대충 눈길로 보고 중간에 가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또 F 이거 보고 그죠. 그리고 바로 끝으로 가버리는 이게 F자형 디지털 읽기.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읽을 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뇌가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져 버리는 건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DDR 읽기법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스마트폰을 꺼내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때는 스마트폰이고 어떤 때는 내가 책을 꺼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책을 꺼냈다. 그래서 읽어볼 때 내가 F자형이 아니고 책처럼 뭐 좀 눈은 피곤하겠지만은 깊이 있게 이렇게 맞아요. 읽는 것. 그러면서 이게 행간의 의미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글의 진짜 뜻은 이거구나. 이걸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야 이제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은 이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영재, 차이가 뭘까? 인재가 두 개인데? 한자가 다르네요. 제가 틀리네. 3번의 제자는 제주 제라 그러고 4번의 제자는 제목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게 천재는 이 타고날 때부터 아, 그렇지. 그죠? 타고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하늘에.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고 네. 영재는 어떤 특정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한 이런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영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 영재, 예술 영재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예능의 영재이신 거죠. 그게 맞는 거고. 얘는 그다음에 밑 3번에 있는 인재는 네.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두루 뛰어난 이런 재능을 소지한 사람은 인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4번에 저 인재는 이게 이제 똑똑함, 뭐 재능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고 기준이 이 쓸모가 있다. 쓸모. 누가 쓸모가 있느냐? 그 탁월함보다는 어떤 분야라든지 그 분야에 이 쓸모가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아,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아이가 사실 천재가 아닌 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재로 자랐으면 영재. 좋겠다는 마음이 그죠? 들어요. 네. 본인 아이가 천재가 아닌 거 알았대요. 태어났을 때 보통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천재 아니죠. 예. 뭐 눈에서 살기가 더 쉬운데요? 살려주세요. 나는 4번 인재 인재? 것 때문에 네. 어디에든 쓸모가 있으면 뭐 자기가 또 기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맞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가서,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뭐 꼭 성공해라가 아니라 그냥 어디 가든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영재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영재? 한 분야 요즘은 한 분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나아. 그러니까요. 네, 한 맞아. 분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맞아. 다른 건다 먹고 살기 못해도. 좋을 것 같아. 네. 유미 씨도? 저도 영재. 네. 영재야. 그렇죠. 이게 1, 2, 3은 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영재가 되면 좋겠다. 나는 이런 분야에 영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거고 이 4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국가가 또 우리 학교가 이 제도를 통해서 양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1, 2, 3이 아니고 이 4번인 건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영재이면서 4번 인재. 그러네요. 네, 완벽하네요. 그게 제일 좋은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 그래도 거기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네, 남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런 목표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상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네. 인재상. 그러면 그 상자를 붙이는 거는 1, 2, 3은 안 붙입니다. 이 4번만 붙입니다. 그래서 인재상 하면은 한자가 인재상 이리 되는 거지. 천재상도 없고 영재상도 없고 또 3번의 인재상도 이런 한자는 없습니다. 유민상. 그러니까 학교가 추구하는 거는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개근상도 있죠. 정말 인재예요. 정말 저희 사실 근데 한 가지 인재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인재 네. 교육의 목표가 그 4번 인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개성이 조금 밋밋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요? 아니죠. 각 분야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각 분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의 목표고 본인은 나는 항상 내가 어떤 분야를 택하더라 그래도 그 분야에서 계속 성장 일어나고 이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이 생각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 이제 그러면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네요. 네. 코끼리, 개, 어항, 독수리, 원숭이. 이거 보통 심리 테스트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이거는 해안가 어느 마을이 상징하는 동물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안가 마을. 해안가 마을이면 사실 그냥 물고기 그냥. 물고기. 물고기지. 근데 물고기가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 트랙에 서 있구나. 그럼 저기서는 사실은 그 독수리가 제일 유리한 거 아닌가요? 날아가면 끝나니까. 바람을 타고. 근데 해안가 마을에도 독수리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분석을 해야 되죠. 왜 저런 거야? 저걸 왜 했을까? 무난하게 강아지로 하죠. 왜 강아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평균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래도 무난한 평균을 하는 강아지 이런 거를 택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그림은 네. 이제 학교 교육 또 그중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또 대학 입시는 무엇이고 대학 입시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왼쪽 그림 이 레인에 동물들을 씌워놓고 똑같은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달리기를 하겠습니다. 출발. 이렇게 뽑는 방식. 이게 수능 정시. 네. 정시는 대표적으로 이런 절차론적인 공정성이 뛰어난
이런 입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평등성의 입시는 공정성은 뛰어나는데 이 타당성, 그 부분은 좀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 그게 이 왼쪽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정시라고 하셨으니까 네. 오른쪽은 수시 모집. 수시, 일반적으로 수시는 오른쪽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수시가 추구하는 바는 이 타당성, 모든 사람의 기회를 줘가지고 똑같은 절차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여건, 환경 이것을 고려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오른쪽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방식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건 너무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한 명이 판단하면 안 된다. 최소 2명 이상이 전문가가 판단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이제 거기에 판단하는 것을 이게 이제 믿어주는 이게 전제가 된 입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신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진로 의식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계셨었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배우 하라고 네. 너는 그거다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해보겠다. 아 정말요? 빠르게 배우기로 주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내 길은 이거구나 했겠죠. 아니 오늘 되게 진실성 없으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금시초문으로. 처음으로 발표됐네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미 사람 웃기는 거가 좋아가지고 코미디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다행히 이렇게 제대로 왔지만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이 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뭐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죠. 네. 뭐 학원도 안 다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이 천재의 개그맨이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하세요? 할리우드에서 짐 캐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웅변이야 뭐야? 교육제도가 진작에 와줬으면은 그러니까 엘리트를 키워낼 수 있었을 텐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많이 늦었어요. 대한민국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감사해요. 지금 우리 그 대학에 오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성적 맞춰봤어요. 이 말이 가장 많이 하거든요. 되는 대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서 이런 과에 온 게 이게 아니고 이게 여기에 성적이 되니까 오는 아이들이 태반인데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도 다시 이제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낙서를 하는지 알겠죠? 태풍 안 넣으면 참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었어. 태풍 안 넣으면 참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었어. 시적이셔. 맞아. 낙서이기는 하지만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고 또 우리 학교 교육이 반성해야 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 진로 디자인을 하게끔 하자. 근데 그 고교학점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뭐 고교학점제 굉장히 처음 듣는 낯선 단어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처럼 고등학생들도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배경은 그 자기만의 삶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삶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이 각자 이렇게 부여해줘야 되겠다. 이게 취지고 지금은 이 학생이 이 평생 공부를 하는 것이다. 평생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 평생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바탕을 고등학교 시대 때 내가 키워두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고교 학점제 배경에 들어있다고 보셔야 되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이 각자에게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럼 저희 고등학교 때는 진짜 국영수는 필수였는데 맞아. 그럼 국영수를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일반 교육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듣고 나머지들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듣는데 이전에는 무슨 방식이었죠? 이전에는 이걸 과정 선택이라 그랬었어요. 문과, 이과 맞아요. 이런 과정을 선택해가지고 문과를 들으면은 택하면은 똑같은 과목을 듣고 이과를 택하면은 이런 과목을 듣고
그걸 과정 선택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과정 선택을 없애고 이걸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이런 학생 과목 선택권을 부여한 게 지금 교육과정이고 이제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필수로 들은 것은 그 과목군마다 한 몇 학점 정도는 꼭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학교에서 지정해서 듣게 하고 유사학과, 국제학과, 외교학과 뭐 이런. 나머지들은 자기 꿈, 진로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선택해서 듣게 하자라는 게 고교 학점제. 그런데 교수님,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한정돼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을 다양하게 하려면 그 제공되는 게 뷔페처럼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그대로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마 개설하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죠?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이걸 이제 단위 학교가 개설할 수 없으면은 이제는 두 개 학교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거죠. 또 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금 이 시스템은 벌써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그 강의를 듣고 이제 학점을 따는 이제 이런 체제가 마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대학교 때 가서 선택을 하는 거를 더 당겨서 3년 먼저 내가 뭘 좋아할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기존 거보다 3년 빠르게 뭔가 경험해 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정책 같네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뭐가 되고 싶지, 뭐가 돼야 되지 이런 이제 진로에 대한 생각을 이거는 이제 정답적인 사고하고는 좀 반대되어지는 이런 개념인 거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까 너도 의대 가도록 해. 이러면은 정답을 딱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대를 가게끔 공부를 시키면은 이거는 아이에게는 큰 이제 고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진로 디자인을 주로 1학년 때 하게 하자. 이제 진로 디자인은 이게 너가 잘하는 것이 뭔지 또 좋아하는 게 뭔지 이제 잘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활용을 하게 해드리겠죠, 그죠? 또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부러워하는 게 있으면은 이걸 이제 도전을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게 이제 진로 디자인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그런 자질이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확인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진로 이제 효능감이라 그래요. 이게 막 생겨요. 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하는 게 그런 효능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진로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이 과목을 선택해 듣는 이게 고교 학점제가 추구하는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의 개성이나 능력에 딱딱 맞춰서 가르치는 되게 선진적인 어떤 느낌이 드는데 혹시 선진국에서 약간 벤치마킹한 그런 제도인가요? 이제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저희들이 좀 늦은 거라고. 다른 나라에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 대부분 나라들이. 선생님, 제가 알기로 독어 교육과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독일어 독일 제 전공이 독일어. 구텐탁 구텐탁. 예리비트. 드라이제스 노인책. 오 디데어 댄디. 데오데스템덴 디데어데어디 뭐예요 이게? 덜의 여러 가지로 이제 독일어는 저가 독일에는 다양하게 16개가 있어가지고 데어데스템덴 이걸 다 옛날에 얘네들이 외우게 했죠. 이걸 외우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처음에 외울 때 데어데스템덴 될 대로 되라. 선생님 정말 신바람 나는 강의 감사합니다. 신바람 난다.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이 독일 사례를 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독일의 학제죠. 야, 교육제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바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이 독일은 이게 참 없는 게 많습니다. 없는 거요? 이게 없는 게 뭐냐? 이게 없는 게 뭐냐? 반말하신 거예요 지금? 제일 없는 게 아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이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없는 게
없는 게 뭐냐? 없는 게 뭐냐? 뭐지? 아 고민을 정 학생 얘기해봐. 아 죄송합니다. 아, 없는 게 뭐냐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말처럼 고민을- 연세가 좀 있어서 좀 꼰대기 좀 당황해가지고. 있으세요. 없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었나? 이 독일의 학교에 없는 것, 이 첫째 이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 학비라는 개념이 대학까지 아예 그냥 뭐 독일에 유학을 가도 유학생까지 학비가 없는 거죠. 선진국이네 역시. 세금 많이. 그다음에 독일에 없는 게 이 서열이 없어요.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느 학교가 뭐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 이 개념이 없는 거죠. 이 보시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똑같이 다니죠, 그죠? 그다음에 5학년 올라갈 때 독일은 진로를 결정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나는 그냥 빨리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맨 왼쪽에 있는 이 하우프트슈울레라는 데를 가가지고 5년을 다니고 나는 어떤 그런 공무원이나 또 회사원이나 또 어떤 기술자나 이런 게 되고 싶으면은 이 그냥 5학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레알슈울레라는 데로 진학을 해가지고 한 6년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김나지움이라는 데로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9년을 다녀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고.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똑같이 다니고 네. 나머지는 그냥 내가 뭐가 되고 싶어 되고 싶은 대로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독일 교육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쌤 여기 아비투어는 뭐예요? 그래. 아비투어. 아비투어. 아비투어가 뭘까요? 아비투어. 여행? 아빠? 여행? 졸업여행? 아버지와 함께 하는 여행. 아비투어 그거 아니야? 정말 창피해. 네. 아비 책 많이 읽으셨다며요. 항상 아버지를 따라서. 아비투어. 이 독일은 또 하나 없는 게 이 대학 입시가 없습니다. 아비투어가 그럼 수능 같은 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비투어가 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고. 졸업 시험이구나. 네, 졸업 시험. 그럼 졸업 자격이 있으면은 졸업만 했으면. 이제 누구나 다 이 대학에 갈 이런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럼 아까 실업계 갔던 학생들은 실업계 나왔는데 대학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릴 이제 때니까. 5학년, 6학년 때는 이게 탐색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1학교, 저 학교 같은 걸 수업을 들어보면서 자기가 맞는 곳을 다시 옮겨가지면서 찾아도 되고 전학까지 중간에 이렇게 오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하게 그런 순수하게. 중간 다리 같은 또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굉장히 유연한 제도네요. 되게 유연함. 우리 같은 걸 이런 걸 도입을 하면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 김나지움 대학 가는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독일은 그게 다 이게 하우프트슈울레를 나와가지고 이제 쭉 거기도 이제 직업에서 승진을 하잖아요. 제일 잘 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마이스터잖아요. 그 독일 사회에서 마이스터만 돼도 큰 성공한 거거든요. 그 마이스터가 되는 코스는 이 코스거든요. 이 하우프트슈울레. 그럼 뭐 굳이 이쪽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대학 입시를 바꾸는 거 이전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전체가 바뀌어야겠네, 전체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사회가 쫙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5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죠. 지금 일단 대학만 해도 벌써 서열제가 있는데 대학 서울대 나왔으면 서울대 막 취직도 잘 되고 막 그럴 텐데.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그게 정말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 완화됐죠. 네. 이런 서열적인 사고가 없는 게 이 독일 대학이 아주 우수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계 랭킹이 서울대보다 높은 독일 대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전 많을 것 같은데요. 있겠죠? 독일은 아주 중세 때부터 대학이 여러 가지 노벨상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랭킹에 서울대보다 높은 독일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대학보다도 높은 이스라엘 대학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노벨상이 많이 나오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엄청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그런 랭킹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학을 일종의 하나의 복지로 생각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하면서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분야를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깊이 공부하게 하는 이런 방식. Weil wenn man nur 2 rechnet, sind es ja eigentlich 17. Aber es müssen ja 19 sein, weil wir auf der Seite. Genau, Justin, tut mir leid. 이 독일은 이게 신뢰 사회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제도가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이런 풍토가 먼저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믿어야 그 시험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걸 바꿔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정확하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게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과목을 듣는 이 카운트하는 기준이 지금은 그 시간 수거든요. 시수. 그런데 그 시수를 이제 학점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시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출석만 하면은 그냥 이수가 된 걸로 되어지는데 이게 학점제가 되면은 출석만 했다 그래가지고 그 과목을 이수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0% 40점 이상만 이수가 되고 40점 이하가 되면은 이제 과목마다 미수가 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큰 특징. 고등학생도 F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고등학교도 이제 F를 받을 수 있는 또 그 대학처럼 공강이라 그럴까요? 비는 시간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거 너무 그런 좋네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수가 있는 게 사실은 좀 냉정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이거는 대학이 아니고 학교기 때문에 이게 미수를 이런 예방하는 이런 조치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이걸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키워주면서 오히려 미수가 본인에게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힘을 치유 형태로 해주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쌤, 그 앞으로 학생들의 그 개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과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민상 씨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부터 곧 개그맨을 꿈꿨는데 개그맨 과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나요? 그런 것도 만약에 이제 한 명이 아니고 뭐 최소 한 10명 그보다도 뭐 적은 수라도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거고. 오, 좋다. 얼마나 좋아. 또 걱정되는 게 그만큼 그러면은 선생님도 예를 들어 개그 수업 일반 선생님이 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이 또 진로 수업처럼 이제 갈 수도 현직에 있는 거기에 이제 있는 정식 교사분들은 이런 또 정규 과목을 가르쳐야 될 거고 또 교육 과정에 없는 과목이라든지 이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과목들 이런 걸 일반고에 개설하는 경우는 이제 다른 그런 강사진들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좋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럴까요? 지금 되는 건 아니죠, 그 문제가. 급식 무한 리필 가능합니다. 그것도 괜찮네. 2025-51 때부터 전면 도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2025 전면 도입이요?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금년에 도입이 돼서 이제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인 그렇죠. 건가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고1이 됐을 때 이제 전면 고교 학점제로 가는 것이고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으로 가는 게 2028학년도인데 또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입시 제도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처음 도입되는 제도니까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진로를 한 명 한 명 맞춰서 설계, 디자인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같으면은 뭐 CDA 교육과정 디자인 그 어드바이저라 그러거든요. 이런 이름으로 교사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사를 학교에마다 한 명 지도할 수 있는 분이 그죠? 좀 많으면은 한 뭐 3분, 한 5분.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모든 교사가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진짜. 이게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로를 못 정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게 과연 제도가 좋게 적용을 할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그죠. 10대 때 뭔가 진로를 정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고교 학점제에서도 반드시 너희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하나 진로를 정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하나의 진로를 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 진로에 대한 의식,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는 것. 이거는 바람직한 게 오히려 아닌 건 거죠. 이런 거. 1학년 때 뭐 개그맨 수업 들어봤는데 나 별로야. 가수 수업 들어볼래. 뭐 이렇게. 또 뭐 다른 걸 또 해볼 수도 있기도 하고 이게 바뀌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너는 왜 다른 학생은 이런 게 하나 정해놨는데 너는 못 정했어.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좋다. 시행착오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아예. 여기서 니들이 다 겪어봐. 많이 넘어져 봐. 다 다쳐보는 건 대학 정도 갔을 때는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데 갈 수 있을 거야.
네, 그래서 독일처럼 좀 유연하게 보면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제 각자가 열린 마음으로 이게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학생들의 진로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이걸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만이 다가 아니고 이거 외에 다른 가능성도 항상 있을 수 있다. 네, 공감합니다. 선생님이 서울대 입학본부장도 역임을 하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네네. 결국에는 대학교 그 입시 제도도 네네. 조금 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서울대 입시 정책의 핵심은 이 학교 교육 기반 대학 입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하나의 증거 자료로 삼아 가지고 너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뭘 보여줬고 내가 수업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했니? 그게 이제 기록대제가 있는 이걸 증거 자료로 해가지고 학생을 뽑는 것 이게 가장 옳은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수능이라든지 다른 걸 전체 틀에서 이제 참고를 하려고 하는 이건 거죠. 이걸 학교 교육 기반 대학 입시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이제 이게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한번 사진을 보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단인데 이 계단 한 단계마다 전부 다 시간 여행이라는 글자를 다 계단이 다르게 이렇게 꾸며놓은 이런 장면인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요즘 교육하고 어찌 이렇게 잘 맞는가. 그 말은 여기에 계단마다 전부 다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개별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것도 이제 학생이 다 다른 것을 그 자체로 인정을 하되 그게 다 모였을 때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또 사회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작게는 우리 이제 가족의 이런 멋있는 틀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게 고교 학점제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